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네, 검찰은 체포 시한 48시간 내에 김 전 회장을 집중 조사하고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김용남, 설주환 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 수사를 피해서 해외 도피를 했다가 8개월 만에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회장. 오늘 오전 입국을 했습니다. 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혐의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전환사채는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쌍방울의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걸 인수한 형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비자금이 조성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전환사채 중 일부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이 사건은 또 지난 9월에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던 사건이죠. 네, 일단 그 자금의 자체가 그러니까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던 사람들 중에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가깝다고 얘기하는 이남석 변호사, 그 대표적인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태영 변호사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자본 대선에서 이제 법률지원 단장을 맡으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이 같은 법인에 계셨던 거예요, 법무법인에. 근데 이제 뭐 실제 이 20억 원이라고 하는 이 자금이 그 이남석 변호사가 주도를 하는 뭐 쌍방울 그룹의 M&A 관련해 가지고 자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에스크로 자금이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맡겨두는 것이죠, 변호사 계좌에. 그래서 M&A가 성공을 하면 지급을 하는 것이고 실패를 하면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 M&A가 실패를 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쌍방울 그룹으로 되돌아간 자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변호사비 대납이다. 뭐 또 어떤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내용에 의하면 어떤 녹취록이 있다. 물론 이 녹취록은 허위임을 본인이 스스로 자필로 이게 허위의 녹취였다라는 내용이 제출을 돼서 이 부분 다 참고가 돼가지고 불기소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변호사도 같은 변호사가 아니고 그 법률 사무실에 들어간 돈도 그 돈이 아닌데 왜 자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작년 9월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남FC 후원금 문제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경찰에서 불송치하겠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어서 검찰에 사건 자체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놓고 당시 성남지청장과 차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수사를 더 해야 된다는 차장검사가 항의성으로 사표를 낸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 경우에는 그 녹취록이 어떻게 작성된 거냐면 이병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를 했던 분인데요. 소위 친문단체로 알려져 있는 단체죠. 거기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 그리고 최모 씨, 세 명이 앉아서 대화를 나눈 것을 이제 이병철 대표가 녹음한 것이에요. 근데 그 녹음 내용을 보면 그때 뭐 이재명 도지사죠. 당시로는 이재명 도지사 사건 해결하고 나서 뭐 10억 받았어요, 20억 받았어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태영 변호사가 주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니라는 얘기를 안 해요. 네. 뭐 네네네 이러고 이제 녹음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민주당 쪽 단체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작년 9월까지는 민주당 정부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을 하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정말 아무 잘못이 없고 죄를 안 졌다면 왜 8개월이나 해외 도피를 했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상장회사 몇 개의 그룹을 경영한다는 사람이 지금 8개월을 동남아로 도망가서 지금 있다가 잡혀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죠.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라고 하고 있고 김 전 회장 역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관련자들에게 보내는 말맞추기 신호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검사의 시각이죠. 검사는 일단 유죄 추정 아니겠습니까?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뭐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단어로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지시 형태의 어떤 발언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저는 언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할 거라면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당의 의원으로서 나오는 게 낫고 정치인으로서 발언이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법무부 장관,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단어, 그러니까 언행이었고 그냥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의 수사, 문재인 정부에서의 왜 친문 검사들이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어폐도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공격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친문을 따르는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친문 검사들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 그러니까 당시 후보를 그냥 허투루 수사를 했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 정상이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FC 사건, 그러니까 정권만 달라졌지 검찰은 그대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사가 다시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왜 이재명 대표에게 예를 들어서 이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과 연결시켜서 지금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직접적인 접점은 전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 대납에서 어떤 이태영 변호사라는 분, 그 다음에 뭐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뭐 최모 씨라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접점이 있어서 혹시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떠한 저희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수사는 정말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쌍방울이라는 그룹은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주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변호인을 제외하고 2주 동안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관련자들에게 보내는 말맞추기 신호 이 부분하고 좀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김성태 전 회장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해외 도피를 해서 장기 체류를 했죠. 네. 그리고 검거가 돼서 귀국을 했습니다만 이른바 증거인멸에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도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요. 물론 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어떤 상담이라든지 뭐 앞으로 방어 전략을 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변호인 이외의 사람들과의 접견은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종종 많이 이렇게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쌍방울은 지난 2019년이었죠. 약 72억 원을 중국에 밀반출했다가 북한으로 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회장이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범죄자의 자기 형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언급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회사 돈으로 했다는 순간에 그게 밝혀지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횡령 배임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금액 자체가 굉장히 5억 이상이 되면 특경가법이라 해서 굉장히 중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이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 돈을 줬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은 개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비자금으로 형성된 돈이면 그건 곧 횡령 배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 개인 돈이 형성이 됐는지 특히나 쌍방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 어떤 그런 사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상당히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참고로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수원지검의 이제 그 관련 수사 관련자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한 달 전인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냥 이러저러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물어봤었는데 그때도 당시 그 검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정말 3년 동안 수사를 해도 이거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만큼 비리 사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정치권에 뭐 당연히 불법적인 조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이 부분에 그 쌍방울 그룹 자체가 일단 자본시장에서 끼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업 지원을 받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경기도 부지사로 임명해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고요. 그리고 이 쌍방울 관련해서는 지금 대북 송금 의혹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친한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연루돼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도 경기도 부지사로 가기 전에 쌍방울에 사회이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의 그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나승열 변호사도 역시 모두 쌍방울 관련 그 회사의 사회이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전 차장 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만 김문기 차장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호주, 뉴질랜드 열흘 동안 출장도 가고 같은 팀으로 골프도 치고 뭐 그동안 모를 수 없는 사이였고 더군다나 이재명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김문기 전 차장의 휴대폰에 입력도 돼 있었고 그건 그러니까 성남시장 되기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르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얽힐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주환 변호사님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일단 같아요. 의혹이죠.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 지금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김문기 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재판하고 있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본인이 그때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쌍방울과 관련된 어떤 연결돼 있다. 뭐 본인의 측근들이 왜 쌍방울 사회이사로 갔는데 모를 수 있냐. 사회이사를 되는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소개시켜 준 것인지 진짜 당시에 아니면 그냥 본인들과 연결된 쌍방울이 어쩌면 저는 쌍방울 그룹을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쌍방울이 저는 뭐 정치권에도 손을 뻗쳤겠지만은 정말 검찰 리스크도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정말 저 쌍방울이라는 그룹이 지금 불법적인 자본 시장에서의 굉장히 해악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호 세력이 누군가? 저는 이게 정치권인지 검찰인지 검찰 출신들의 어떤 그 정관 소위 정관이라고 얘기하는 정관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그걸 막아준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빠짐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수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두 분 다 쌍방울에 대한 각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금의 종착지도 알아야 되고 그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 그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야 할 텐데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쌍방울 그룹의 이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가 지금 송환을 다투기로 하면서 또 이 부분이 수사에 있어서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나는 구체적인 자금 집행 내역은 모른다라는 진술을 일관하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집행했던 다뤘던 사람은 지금 외국에서 송환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열면서 뭐 충분한 시간을 끌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략을 그렇게 세웠을 수도 있겠죠. 둘 다 안 들어가기는 어렵고
김성태 전 회장은 조기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모른다고 하고 아니면 그건 누가 알 거다라고 이렇게 떠밀고 그 사람은 지금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을 안 당하기 위해서 재판을 그 신청을 해서 그 다투기 시작하면 꽤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짰을 가능성도 꽤 있겠죠. 이게 그 자금 추적으로 인해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금 집행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질문하거나 설명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안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참고인 중지라는 검찰 결정이 있는데요. 누구의 진술을 들을 때까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를 판단을 좀 유보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금고지기가 들어왔을 때 또 수사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재명 대표 관련성이 나오면 또 그때 가서 한참 후에 소환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오히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당시에 성남FC 후원금 조사와 관련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관련 수사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FC 사건으로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검찰이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엿새 만에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을 놓고 소환 통보를 한 배경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사냥개를 푼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누가 되든 뭐 하나 물어와라라는 어떤 형식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뭐 성남지청에서도 소환 조사 요구하고 중앙지검에서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또 수원지검에서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지금 그렇게 되는 뭐 먹잇감을 가져와라라는 어떤 수사 형식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는 대장동 관련해서 소환 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특수부에서 하는 수사의 방식이 뭐냐면 관련자들을 먼저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한 다음에 법정에서 증언이 나오면 그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증거 삼아서 또 소환 조사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대장동 사건에서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런 사람들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온 진술, 녹취록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진상, 김용을 구속시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에 대한 어떠한 재판 과정에서 증언이 어느 정도 도출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불렀어야지 어찌 보면 이재명 당대표, 당시 최종 결정권자라고 주장을 하는 검찰에서 주장을 하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떤 진술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어떤 지금까지의 상황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 김용과 정진상 실장의 어떠한 본격적인 재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물어본다고 한들 물어볼 것도 이제까지 언론지상에 나온 얘기 더 이상 더 나올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로서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까지 대선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인터뷰라든지 뭐 대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그 대장동 건으로 소환 조사를 요구한 검찰은 이건 정말 전형적으로 정치 수사죠. 정치 소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좀 섣부르게 오히려 망신주기 하기를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닌가라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망신주기 차원의 소환 통보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번에도 출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쏠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수사 주체가 틀립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소환 통보를 한 대장동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성남 FC 후원금 문제는 비교적 쉬운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원금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직무 집행의 어떤 대가성, 관련성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수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입증이 쉬운 성남FC 후원금 부분을 먼저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장동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 부분은 이미 거의 수사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도 틀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준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왔어야 될 이익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익을 어디까지 나눠 가졌느냐, 이것이 수사의 초점이겠죠. 근데 일주일 전에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받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미리 준비한 6페이지 정도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아예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전략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예상 못했던 질문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번 출석을 해봤는데 이 검찰 수사가 녹록지 않다는 거를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과연 설 명절 이후에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냐, 저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서면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번에는 소환 조사를 면하고자 하는 좀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소환에 응할 것인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서도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정상적인 소환 절차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뭐 그렇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일단 뭐 당 대표실로 공식적으로 무슨 팩스라도 온 것도 아니고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뭐 27일 아니면 30일에 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2월 2일까지 해서 뭐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와라.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7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최고위원회가, 현역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잡혀져 있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출석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내에서도 출석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뭐 당 대표 또 뭐 측근들과 뭐 지금 뭐 당 원내대표와 지금 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약간은 반반 기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석을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니까 오늘 뭐 오전에 나온 얘기도 뭐 새로운 물증을 증거 제시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아마 그런 내용으로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새로운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부르는 것이냐 굳이. 그리고 뭐 이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출석하지 않는다 해서 기소하지 않을 겁니까?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기소에 대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출석을 해서 그냥 뭐 물어보는 거,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검찰도 어차피 알아요. 이 피신 조서가 나중에 법정에서 어차피 이것이 뒤집어 엎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 피신 조서도, 피의자 신문 조서도 법정에서 증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법정에서 되는 증언만 가지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에서도 소환을 하는 게 이유가 없고요. 뭐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거죠. 수사적으로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당대표로서도 이거에 대한 소명을 한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하지 않는 어떤 가부가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면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 굳이 출석을 해서 소명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뭐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검찰이 성남FC 의혹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여러 건입니다만 건마다
그 한 건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무거운 혐의입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매번 청구했다가 국회에 체포동의안 그 문턱을 넘지 못하면 매번 여러 번 청구하기도 좀 고민스러울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혐의를 큰 거를 묶어서 청구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게 청구를 한다면 그건 곧 정치적 이거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게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회기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 예를 들어서 체포 가결 동의안이 오더라도 지금 가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로 봐서는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설주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